그 전에 이걸 한번 짚어볼 게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들이 연달아 유죄나는 것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와 지금 말씀드렸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운명이 엇갈린 배경에는 1등 공신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화제가 된 인물이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입니다. 네. 이분의 공이 정말 컸다. 물론 석방되는 데는 혁혁한 공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일 공이 큰 거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됐던 것이, 행해졌던 것이,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을 할 때였는데, 그때 그 정무수석의 그 수석 비서관 아래에 있는 비서관이었던 신동철 전 비서관이 아마 법정에서 증언해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 그리고 이후의 정황도 조윤선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 여기에 관여한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신동철 비서관의 그런 증언까지도 합해지면서 그 블랙리스트에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뭐 그 신동철 비서관이 조윤선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보고를 했다든가 그런 그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리 박성엽 그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훌륭한 최후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증거로 재판한 거니까요.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처음에 구속됐을 때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특검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는 상황 그런 것들은 이제 재판을 조윤선 장관이 받으면서 그런 거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서적으로 안정됐던 남편의 공이 크다. 그때도 뭐 시간을 계속 물어본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 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좀 법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해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법원이 뒤로 열고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뭐 아직 한숨이 남았고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긴 한데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를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부 아무도 없이는 듣지 않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 항소 계획도 이제 하여튼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전 장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지만 또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의지도 밝혔어요. 일단 이제 위증죄 국회에서 했던 그 증언감정과 위증죄는 사실 이게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실형을 이제 집행유예를 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증거 관계에서 봤을 때 조윤선 장관은 결국 이제 정무수석으로서 이 내용 자체를 잘 몰랐다 이런 게 아마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이 직접적으로 변호를 하고 또 이렇게 절절히 호소라고 한다면 또 그것 자체도 또 재판부의 어떤 마음을 움직였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중요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 자체가 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사실은 뭐 예전에 이 조윤선 장관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 지라시 같은 데서 뭐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증권가 정보지. 네, 증권가 정보지 같은 데서 이제 뭐 남편과의 사이가 좀 멀어졌다 뭐 등등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 있으면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남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접 그 구치소에 가서 하루 종일 사실은 이제 조 전 장관과 이제 면회를 하고 상당히 그 안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이게 재판이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형사 재판을 본인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조 전 장관의 어떤 변호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한 그런 흔적들이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보인 눈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과거 사항을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실을 위한 많은 진술이나 증거는 하나같이 왜곡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뚫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늘의 뜻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백 변호사님 사실 김기춘 전 실장과의 이 범죄 무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엇갈리면서 박상욱 변호사에 대한 재조명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변론은 했겠죠. 그런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예를 들어서 눈물의 최후 변론이 만약에 유죄가 전부 인정됐을 때 양형에 조금 참작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있는 죄를 없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신동철 비서관 얘기를 하셨었는데 또 한 명이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소통비서관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조윤선 장관에게 만약에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걸 전부 보고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철 비서관과 정관주 비서관이 어쨌건 조윤선 장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상황에서 개입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김기춘 실장 다음으로 중하게 다뤘죠. 조윤선 장관을. 그래서 6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의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윤선 장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그 과정에서 어쨌건 이 남편의 변론이 뭐 다른 사람을 변론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소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예. 이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 변론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역시나 저희가 음성 대역을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서울구치소로 조윤선 피고인을 찾아간 날 절대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던 조윤선 피고인을 놓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당시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이제 조명이 많이 되면서 이분이 법률사무소 이력은 김앤장이 전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형사 사건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상법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나 금감원 사건들을 많이 해서 좀 얘기가 되기도 했었죠. 조정은 장관의 뭐 그 좀 배경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의혹을 살 만큼 그런 아주 그 유명한 변호사고요. 저 분야 공정거래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때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되고 했잖아요. 뭐 예. 그만큼 그야말로 아주 능력 있고 그 돈도 많이 버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제가 딴지를 또 삐딱하게 본다면 변호사는 저는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 그 최후 변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내요.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요. 피고인의 가족들이. 소년 사건의 경우에만 부모들에게 그 기회를 줘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울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서 최후 변론에서 저런 이제 좀 그 남편으로서의 소외까지가 이렇게 버무러진 최후 변론이 과연 그게 좀 다른 피고인의 가족들하고 뭐 견줘봤을 때 형평성이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위증죄가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온 제일 큰 이유는 그리고 그런 이유 범행도 부인했단 말이에요. 위증을 안 했다라고 부인 취지였는데 나온 이유는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6개월 구속이 돼 있으면 실형 선고를 잘 내리지를 않습니다. 저런 경우에가 그 나온 대로 1년, 3년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재판부가 뭐 저런 눈물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그거는 그러니까 통례로 저 정도 사건이면은 그 구속되어 있었을 때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통례입니다. 예, 허 교수님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최초에 박성욱 변호사가 분명히 블랙리스트 위증죄 모두 무죄의 취지의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연발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렇죠. 재판부의 뭐 진심을 뭐 알아줘서 또는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사이지만 또 부부니까 일심동체 아닙니까?
재판부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감사를 표할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무죄 취지가 일단은 블랙리스트는 무죄 취지죠. 그리고 위정죄는 무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정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무죄라고 말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분들이 뭐 재판부에 엄청 로비를 잘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오해를 살 수 있죠. 예. 법률 전문가들은 방금 이수희 변호사님처럼 법적으로 판단하고 관리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자기들의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좀 이게 이상하다 이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 너무 봐준 게 아닌가 딱 집어서 봐줬다 이래서 뭐 사실은 핀셋 무죄 선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럴 만큼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감사를 표하니까 그게 이제 실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이중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의 위증죄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결한 조윤선 전 장관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언론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이 리스트가 있냐 없냐 정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속칭 그 블랙리스트 청와대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는가요? 그러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저 부분. 근데 이제 위증죄가 유죄, 물론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 법률가 출신이고 뭐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좀 더 국민 정서상을 엄하게 다스렸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는 어제 판결 결과가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리고 대부분 뭐 사실 네티즌들의 관점을 바라보면 거의 헐 뭐 이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수희 변호사도 좀 설명을 하셨지만 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검찰과 특검에서 항소심에 당연히 항소를 할 테니까요. 예. 항소심에서 부족한 증거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보완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집행유예 나온 게 대부분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이게 어쨌건 법률가 출신이고 장관 출신인데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건 조 장관이 지금까지 구속기간 6개월 이상의 구속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징역 1년을 선고해도 사실상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재판부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판결이나 아니면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나왔을 때 그 판사의 거의 무슨 인격 살인 수준으로만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또 보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법부의 독립을 생각을 해서 재판부의 판단만큼은 존중하는 그 모양새를 갖춰주는 게 좋고 어차피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항소심도 남아있고 이건 당연히 이제 상고심 대법원까지 갈 텐데 그 재판 전 과정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석방 관련 소식을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오늘 오전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입니다.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니 검찰에서도 구형을 6년 했는데 일단 면이 안 서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구형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선고를 하는데 그런 경우 그 뭐 양형 기준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뭐 약하다 할 수도 있죠. 뭐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에는 그 의료법 그 위반한 거에 종범 정도였는데 1년 좀 넘게 나왔죠. 그런 다른 이 게이트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관련자들에 비해서 좀 이 죄질에 비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이걸 다 자백한 것도 아니고 다 계속 부인하는 취지였던 거에 비하면은 약하다고 보는 의견이 더 그것도 저는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좀 약한 것이 우리나라 좀 실정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것 때문이라도 특검에서는 분명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2심에서의 형량이 또 다른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인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명단 관련이나 보고받은 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뒤집어보면 투명인간이었다. 이걸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지죠. 사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비서관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수석은 몰랐다. 이게 이제 지금 판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머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 이 공직으로서 사실 공직의 장관, 뭐 수석 비서관 다 좋죠. 뭐 다들 좋아하고 또 뭐 그만큼 권력을 가지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를 쭉 보면서 그 자리에 맞는 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봐요. 자, 그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자기에 맞는 책임감과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저렇게 이제 구속되고 또 저런 실형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정무수석으로서 또 문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다 못한 거죠. 결국 그런 사태가 다 밑에서 벌어지고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국민들이 이제 조금 열받아 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줬으면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맡으라는 자리인데 차관과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그렇게 많은 블랙리스트 만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들. 이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을 보면 당시에 조윤선 장관은 뭐 신데렐라고 그래서 사실은 장관하고 수석하고 뭐 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여자 뭐 이렇게 그렇죠. 사실 한 정권에서 저렇게 하기 힘듭니다. 뭐 모든 좋은 자리는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물론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정말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도 정말 저 문제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허 교수님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시고 공무원으로서 이제 근무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다른 뭐 장차관들은 다 실형을 받는데 이 해당 업무를 본 장관이 몰랐다. 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가능한 일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아무도 안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핀셋 무죄니 또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뭐 면죄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 판결이 진실에 가깝고 진짜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조윤선은 뭐 허수아비라는 말도 있고 사실은 조윤선 스스로가 업무로부터 왕따됐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직원들이 조윤선만 패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조윤선 패싱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다. 그런데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패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 업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본인이 모르느냐?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업무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불리한 일이나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지나갔을 수는 있다. 그것이 이제 국회 주변에서 조윤선 전 장관하고 일했던 많은 의원들이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생긴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전혀 몰랐지는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랬다면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되지는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런데 김영한 전 수석의 사례를 보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업무 스타일이 은밀한 일 또는 뭐 이런 약간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석을 제끼고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명우 비서관에게 직접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자기가 중간에 잘릴 거라는 것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에게 개별 지시를 내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조윤선은 패싱하고 했을 건가? 아니면 조윤선도 알지만 적극 가담을 안 한 건가? 이 진실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결국 증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기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설마 몰랐겠어 알고 했겠지인데 그 알고 뭔가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거에 가담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바라보는 관점도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 하다가 4.13 총선에서 공천 못 받고 그리고 결국
이제 문체부 장관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건 영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 잘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그럼 사실상 여기 핵심 당사자인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는 걸 이제 특검은 일단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한 증거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재판부를 막 비난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재판부를 비난하는 게 잘못하면 사법부의 판사들의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진실과 다른 판결을 해야 될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부족한 증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